에, 누나, 우리 엄마랑 똑같이 생겼어요. 여러분 아시나요? 한겨울밤 10살 아이의 그 순진무구한 말 한마디가 얼마나 엄청난 무게를 지니는지요. 그 말은 붕어빵 수레 옆에서 웅크리고 있던 15살 소녀 김지원을 살을 내는 추위조차 잊게 만들 정도로 멍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이는 그녀를 이상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놀라움과 동시에 오랫동안 잃어버린 보물을 찾은 듯한 눈빛이었죠. 가난한 고3 여학생과 명품 옷을 입은 부잣집 도련님. 도대체 어떤 인연의 끈이 그들을 묶어놓은 것일까요? 이야기는 부산에서 시작됩니다. 바닷바람이 영혼까지 얼려버릴 듯 몰아치던 날들이었죠. 솔직히 말해서 그곳의 추위는 정말 혹독합니다. 불쌍한 지원이는 손발이 꽁꽁 언 채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눈물에 젖은 낡은 운동화는 이미 흠뻑 젖었지만 소녀는 불평 한마디 하지 못했습니다. 붕어빵 틀을 뒤집을 때마다 그녀의 손은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따끈따끈한 붕어빵이요. 바람 소리에 묻혀버릴 듯 약한 목소리였습니다. 참 안쓰러운 모습이었죠. 그녀의 주머니 속에는 수능 성적표가 들어 있었습니다. 전국 상위권에 드는 높은 점수였지만 지금 지원이에게는 그저 아무 쓸모없는 종이 조각일 뿐이었습니다. 그게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할머니의 약을 살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전화가 울립니다. 또 병원입니다. 네, 알아요. 내일 돈 낼게요. 전화를 끄는 그녀의 어깨가 축 늘어졌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부모님 돌아가신 후 그녀를 거두어준 할머니가 폐암으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상황을 겪어보신 적 있나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받고 있는데 붕어빵 몇 개 더 굽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무력감 말입니다. 지원이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조금만 더 기다려줘요. 인생은 참 얄궂습니다. 정반대의 세상, 저 멀리 화려한 해운대 별장촌에도 고통받는 아이가 있었는데 그것은 부자의 고통이었습니다. 대기업 회장의 아들 8살 박서준은 사내 진미가 가득한 식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먹지 않았습니다. 집사의 애원에도 입을 꾹 다물고 고개를 세차게 저을 뿐이었죠. 태어나자마자 어머니를 여의고 8년 동안 서준이는 햇빛을 보지 못한 나무처럼 자랐습니다. 시민성 거식증을 앓고 있어 삐쩍 마르고 창백한 모습이 안쓰러울 지경이었습니다. 이 기사가 서준이를 태우고 드라이브를 하며 백미러로 힐끔거리다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이는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으니까요. 갑자기 신호 대기 중에 어떤 냄새가 차 안으로 스며들어 왔습니다. 기름 냄새 약간 탄 밀가루 냄새 부자들은 좀처럼 맡기 힘든 서민의 냄새였죠. 멈춰. 서준이가 소리쳤습니다. 처음으로 아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아저씨 저 냄새 뭐예요? 아, 길거리 붕어빵일 뿐입니다, 도련님. 저거 먹고 싶어요. 지금 당장요. 이 기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감히 도련님께 길거리 음식을 먹이다니요. 하지만 아이의 눈에서 처음 보는 갈망을 본 그는 모험을 걸고 차를 세웠습니다. 회장님께 허락을 구하고 사오려 했지만 아니었습니다. 서준이는 기어코 직접 가겠다고 떼를 썼습니다. 제가 직접 살 수 있어요. 아이는 차에서 내려 지원이의 낡은 수레로 걸어갔습니다. 비싼 코트를 입었지만 그 앙상한 뒷모습은 누가 봐도 마음이 짠했습니다.
서준이는 주머니에서 5만 원짜리 지폐를 꺼내 지원이에게 바로 내밀었습니다. 여기 있는 거 다 주세요. 지원이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녀는 얼굴에 검댕이 묻은 채로 인자하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 꼬마 손님, 2개에 1,000원이야. 둘이서 2,000원어치만 먹어도 배불러. 아이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잔돈의 가치를 알리 없는 아이는 그저 먹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이 기사가 급히 달려와 설명하고 2,000원을 건넸습니다. 지원이는 재빨리 따뜻한 붕어빵 4개를 종이봉투에 담았습니다. 잠시 생각하더니 슈크림 붕어빵 하나를 더 집어넣었습니다. 이건 누나가 주는 선물이야. 아이들은 이 맛을 좋아하더라. 자, 꼬마야 뜨거울 때 먹어야 맛있어. 서준이는 붕어빵을 받아들고 그 자리에서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팥의 달콤함, 구운 밀가루의 따뜻함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아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맛있다. 단 2마디였지만 옆에 있던 이 기사는 눈물을 흘릴 뻔했습니다. 도련님이 이렇게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본 게 몇 년 만인가요? 지원이는 아이가 먹는 모습을 지극히 다정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천천히 먹어 뜨거워. 호호 불면서 먹어. 여러분, 그 순간 저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서준이는 단순히 붕어빵을 먹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이는 온기를 먹고 있었습니다. 저 차가운 성 안에서는 얻을 수 없는 사람의 온기 말입니다. 고마워요, 누나. 서준이가 조그맣게 말했습니다. 다음에 또 와. 지원이가 손을 흔들며 배웅했습니다. 돌아오는 길 서준이는 붕어빵 봉투를 보물처럼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창백했던 얼굴에 처음으로 약간의 홍조가 돌았습니다. 다시 수레 옆에 홀로 남은 지원이 바람은 여전히 불고 하늘은 여전히 차갑습니다. 지원이는 다시 붕어빵을 굽습니다. 성적표와 병원비 고지서는 여전히 주머니 속에 있습니다. 그녀는 중얼거립니다. 할머니 오늘도 하루를 넘겼어. 그날 밤 운명은 따뜻한 붕어빵 하나로 전혀 다른 세상의 두 사람을 교묘하게 묶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를 믿으세요. 이 뒤에 이어질 이야기는 훨씬 더 많은 눈물과 놀라움으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아이들은 참 신기합니다. 아이들에게는 어른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치여 잃어버린 직감 혹은 육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소름 끼칠 정도의 우연들은 우리에게 묻곤 하죠.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손이 계획한 것일까? 아니면 핏줄이 부르는 소리일까? 다음 날 오후 우리의 이야기는 그 명문 초등학교 교문 앞에서 계속됩니다. 평소 박서준은 그림자처럼 우울하게 다녔지만 오늘은 종이 울리자마자 화살처럼 뛰쳐나왔습니다. 도련님, 오늘 왜 이렇게 일찍 나오셨어요? 이 기사는 깜짝 놀라 서둘러 차문을 열었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서준이는 헐떡거리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이 기사 아저씨 붕어빵 가게로 가요. 빨리요. 백미러로 보던 늙은 기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 아침 8년 만에 처음으로 꼬마 도련님이 죽 한 그릇을 싹 비웠거든요. 작은 변화 하나가 그 차가운 저택을 조금이나마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어제 그곳 말입니까? 네, 하지만 오늘은 저 혼자 갈 거예요. 저도 8살이에요. 혼자 할 수 있다고요. 그 단호한 말투가 우스우면서도 짠했습니다. 차가 길가에 멈췄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이상하리만치 좋았습니다. 한겨울인데도 꿀처럼 노란 햇살이 내리쬐고 바람도 멈춰
따뜻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서준이는 손에 이 천여먼을 꽉 쥐고 심호흡을 한번 하더니 차에서 내렸습니다. 도련님, 조심하세요. 보고 있겠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작은 발걸음으로 길을 건넜습니다. 어제의 외로운 모습은 사라지고 친한 친구를 만나러 가는 아이의 설렘만이 있었습니다. 수레에 가까워지자 고소한 붕어빵 냄새가 코를 감쌌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서인지 지원이는 두꺼운 털모자와 얼굴을 가리던 목도리를 벗고 있었습니다.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그녀는 붕어빵 틀을 정리하느라 분주했고 청순한 얼굴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붕어빵 주세요. 단골 손님 목소리에 지원이가 획 돌아보았습니다. 어머 꼬마, 손님 또 왔구나. 오늘은 혼자 왔어 용감한데. 소녀가 웃었습니다. 오후의 햇살 아래 환하게 빛나는 미소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서준이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동전이 땅에 떨어져 짤랑 소리를 내며 굴러갔지만 죽지도 않았습니다. 아이는 눈을 크게 뜨고 지원이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목도리가 없어지자 모든 이목구비가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맑고 커다란 눈, 오똑한 코, 그리고 특히 웃을 때의 그 인매. 서준이의 머릿속에 할아버지 서재에 걸려있는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엄마의 20살 때 사진이었습니다. 아이의 손가락이 떨리며 지원이를 가리켰고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습니다. 누나, 누나 우리 엄마랑 똑같이 생겼어요. 동전을 주워주려던 지원이가 멈칫했습니다. 고개를 들어 아이의 눈을 마주했습니다. 낯선 사람을 보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엄마를 간절히 찾는 아이의 놀라움과 그리움이 뒤섞인 눈빛이었습니다. 그녀는 봄바람처럼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꼬마 손님 엄마가 미인이신가 보네. 하지만 서준이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누나가 닮았어요. 우리 엄마랑 똑같다니까요. 정말. 지원이는 아이의 지나친 진지함에 당황했지만 그 믿음을 깨뜨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거친 손으로 아이의 부드러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럼 영광이네. 엄마가 많이 예쁘셨나 보다. 서준이는 대답하지 않고 눈도 깜빡이지 않은 채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한 번도 실물로 본 적 없는 엄마가 바로 여기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어제처럼 내게 줄까? 서준이는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원이는 능숙하게 빵을 포장했고 당연하다는 듯 슈크림 붕어빵 하나를 몰래 더 넣었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아서 누나 기분이 좋네. 서비스야. 고급 승용차를 향해 달려가는 아이의 뒷모습. 그리고 뒤를 돌아보며 누나, 내일 또 올게요. 더 일찍 올게요. 라고 손 흔드는 모습을 보며 지원이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불쌍한 아이.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억대 차를 타고 명품을 입었지만 눈빛은 사랑에 굶주려 있었습니다. 돌아가는 차 안서준이는 붕어빵 봉투를 꼭 껴안고 있었지만 마음은 이미 딴 곳에 가 있었습니다. 이 기사 아저씨. 네 도련님, 할아버지 서재에 있는 엄마 사진 알아요? 그 20살 때 사진이요? 이 기사는 흠칫 놀랐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의 이름은 그 집안의 금기어였기에 거의 언급되지 않았으니까요. 네, 압니다. 붕어빵 파는 누나. 그 사진이랑 똑같아요. 진짜 똑같이 생겼어요, 아저씨. 이 기사는 침묵했습니다.
아이가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서 헛것을 봤겠거니 생각했습니다. 세상에 닮은 사람이 어디 한둘이겠습니까? 하지만 서준이에게 그것은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이는 서재로 직행했습니다. 까치발을 들고 금색 액자 속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여성을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서준이가 속삭였습니다. 그 누나 엄마랑 똑같이 웃어. 다음 날 이른 아침. 하늘그룹 저택의 거대한 식당에서 박도연 회장이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52세, 거대 기업 제국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이 남자는 그 대가로 지독한 고독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도련님께서 뵙고 싶어 합니다. 박도연은 시계를 보았습니다. 아침 6시 반.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들여보내. 서준이가 잠옷 차림으로 가슴에 무언가를 꼭 껴안고 뛰어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한테 해줄 얘기가 있어서 일찍 일어났어요. 박 회장은 신문을 내려놓았습니다. 평소 날카롭던 눈매가 하나뿐인 손자를 보자 부드러워졌습니다. 우리 손자가 무슨 중요한 일이 있을까? 이리 와 앉으렴. 서준이는 손에 든 것을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엄마, 즉 박 회장의 딸 박민영의 액자였습니다. 할아버지, 그 붕어빵 누나 말인데요. 그래, 어제 이 기사한테 들었다. 붕어빵이 아주 맛있다면서. 맛있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서준이는 사진을 가리키며 흥분으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누나, 이 사진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박 회장은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정말이냐? 그저께는 목도리를 해서 못 봤는데 어제는 풀고 있었어요. 제가 똑똑히 봤어요. 눈이랑 코랑 웃는 인매까지. 엄마랑 똑같아요, 할아버지. 박도현 회장은 침묵했습니다. 손자의 글썽이는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상상을 잘하곤 하죠. 서준아, 그는 손자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사람이 닮는 건 흔한 일이야. 네가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서 누구든 닮게 보이는 걸 거다. 아니에요. 서준이가 드물게 고집을 부리며 소리쳤습니다. 진짜라니까요? 못 믿겠으면 할아버지가 가서 보세요. 정말 똑같아요. 손자의 완강한 태도에 박 회장의 마음속에 막연한 불안감이 일었습니다. 알았다, 알았어. 할아버지가 시간 날 때 가보마. 이제 세수하고 학교 가야지. 끝나고 또 갈 거니. 네, 누나랑 약속했어요. 서준이가 사라진 후 박 회장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커피는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넓은 서재에는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박도연은 독한 술잔을 든 채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낡은 사진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딸 민영이가 걸음마를 할 때부터 아름다운 숙녀가 될 때까지의 사진들이었습니다. 민영아. 그가 목이 맨 소리로 불렀습니다. 아픈 기억이 칼날처럼 그의 가슴을 도려냈습니다. 그 옛날 체면 때문에, 야망 때문에 그는 딸이 가난한 청년을 사랑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그 청년을 타지로 내쫓고 딸에게 낙태를 강요했지만 그녀는 끝까지 서준이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결국 슬픔과 과로로 세상을 떠나며 그에게 갓난아기, 손자와 평생 짊어질 거대한 후회를 남겼습니다. 서준이의 순진한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엄마랑 똑같아요, 할아버지. 설마. 그는 고개를 저으며 술을 들이켰습니다. 분명 우연일 겁니다. 하지만 의심의 가시가 한번 박히자 쉽게 뽑히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검은색 고급 세단이 짙은 썬팅 뒤에 숨어 지원이의 붕어빵 수레 맞은편에 조용히 멈췄습니다. 회장님, 저 소녀입니다. 조수석의 박 비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 회장은 창문을 조금 내렸습니다. 찬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멀리서 서준이가 붕어빵 누나와 웃으며 작별 인사를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소녀는 목도리를 두르고 있어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준이가 떠난 직후 그는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남루한 차림의 절름발이 노인이 수레로 다가왔습니다. 박 회장은 눈살을 찌푸리며 소녀가 쫓아낼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소녀는 재빨리 뜨거운 붕어빵 3개를 포장해 노인의 손에 쥐어주고 공손하게 인사까지 했습니다. 노인은 떨며 고마워하고는 사라졌습니다. 또 다른 학생이 외상을 달라고 하자 소녀는 웃으며 낡은 수첩에 적어주었습니다. 요즘 세상에 저렇게 미련할 정도로 착한 아이가 있나. 박 회장이 중얼거렸습니다. 가슴 한구석에 묘한 감정이 스며들었습니다. 바람을 타고 들려오는 소녀의 목소리는 맑고 따뜻했습니다. 아직 얼굴은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억척스럽고도 선한 모습이 그를 짠하게 만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에도 박 회장은 그 이미지를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저녁 식사 자리에서 서준이가 불쑥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지원이 누나네 할머니가 암에 걸려서 많이 아프대요. 누나가 붕어빵을 엄청 많이 팔아야 병원비를 낼 수 있대요. 박 회장은 젓가락질을 멈췄습니다. 지원, 그 아이 이름이 김지원이라더냐. 네. 그날 밤 그는 박 비서를 서재로 불렀습니다.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당장 그 붕어빵 파는 아이에 대해 조사해. 김지원, 모든 걸 알고 싶다. 가정 형편, 가족 관계, 그리고 특히 그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부모에 대해 자세히 조사해. 알겠습니다, 회장님. 3일. 꼬박 3일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대회비 도장이 찍힌 갈색 봉투가 하늘그룹 회장의 참나무 책상 위에 놓였습니다. 박도현 회장은 페이퍼 나이프를 쥔 손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봉투를 뜯어 얇은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첫 번째 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성명 김지원, 19세, 주소 부산 해운대구 빈민가 반지하, 보호자 최순자 양조모, 72세, 폐암 말기. 그는 빠르게 아래로 훑어 내려갔습니다. 심장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부, 미상. 모 한소희 9년 전 교통사고로 사망. 뭐라고? 박 회장은 서류를 떨어뜨렸습니다.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고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한소희. 그 이름은 한소희라는 3글자는 20년 넘게 그의 기억 속에 묻혀있던 이름이었습니다. 낯선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전처 이름이었습니다. 가난했던 젊은 시절 열렬히 사랑했던 사람, 첫째 딸 민영이를 낳아준 사람, 사업이 성공 가되 오르자 부유한 파트너의 딸과 결혼하기 위해 그가 비정하게 버렸던 여자, 원망을 품고 떠나며 딸 민영이를 그에게 맡기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여자. 외외 붕어빵 파는 아이의 엄마 이름이 한소희란 말인가? 우연인가? 아니면 운명의 형벌인가? 박 회장은 급히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그곳에는 사망한 어머니의 낡고 흐릿한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천하의 박도현 회장은 책상에 엎드려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사진 속에서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한소희라는 여자는 바로 그의 전처였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김지원은 누구인가? 그 아이 엄마가 한소희라면 그 아이는 누구란 말인가? 19년 동안 묻혀있던 끔찍한 진실이 이 추운 겨울밤 무덤을 뚫고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서준이와 지원이를 묶고 있던 운명의 끈은 단순한 붕어빵이 아니었습니다. 피였습니다. 조용히 흐르고 있던 핏줄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정말 각본 없는 드라마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감독인 줄 알지만 알고 보면 그저 앞을 모르는 배우일 뿐이죠. 지원이의 출생의 비밀은 어디로 향할까요? 박 회장은 자신의 과거 죄업을 마주할 용기가 있을까요? 그리고 불쌍한 서준이는 붕어빵 누나의 진짜 정체를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짜 눈물은 아직 뒤에 남아 있으니 구독 버튼을 눌러 다음 편을 놓치지 마세요. 후회라는 감정, 그건 칼에 베인 상처와는 다릅니다. 마치 독약처럼 천천히 20년 동안 뼈속 깊이 스며드는 것과 같죠. 박도연 회장은 값비싼 가죽 의자에 몸을 기댔지만 눈을 감아도 기억은 선명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남자란 젊을 때 참 무모하잖아요. 그가 22살 때 사랑이면 다 되는 줄 알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는 가난하지만 햇살 같은 미소를 가진 꽃집 아가씨 한소희를 만났습니다. 독재적인 아버지의 반대도 가문의 외면도 무릅쓰고 그녀와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로맨스 영화가 아니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야 현실을 알았습니다. 시댁은 그녀를 대놓고 무시했고 넓은 저택에서 그녀를 투명 인간 취급했습니다. 박 회장은요, 그는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려는 야망에 끝없는 출장에 너무 바빴습니다. 아내를 늑대 소굴에 홀로 남겨두었죠. 돈만 가져다 주면 비단옷 입혀주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수였습니다. 인생 최대의 실수였죠. 출장에서 돌아온 날 소희는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희망이 말라버린 눈으로 그를 보며 말했습니다. 더 이상 못 견디겠어요. 저도 사람이에요, 도연 씨. 그녀는 떠났고 8살 난 딸 민영이를 남겨두었습니다. 아이는 여기 남는 게 저를 따라가는 것보다 미래가 밝을 거예요. 그리고 그녀는 사라졌습니다. 존재한 적 없었던 것처럼요. 솔직히 말해 그때 박 회장은 비겁했습니다. 찾지 않았습니다. 자존심이 이기게 내버려 뒀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돌아왔습니다. 한소희. 9년 전 폐렴으로 사망. 가난하고 고독하고 차가운 죽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박 회장을 떨게 만든 건 그녀가 딸을 하나 남겼다는 사실입니다. 김지원, 19세. 박 회장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식은 땀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간단한 계산을 해보세요. 지원이 19살, 즉 소희는 그를 떠나기 직전에 임신했다는 뜻입니다. 설마 내 아인가? 질문이 머릿속에서 폭발했습니다. 아니면 그 후에 만난 다른 남자의 아이일까? 그는 후자라고 믿고 싶었지만 수년 동안 잠들어 있던 아버지로서의 본능이 갑자기 깨어나 격렬하게 소리쳤습니다. 박 비서가 들어와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출생신고서에 붙일 란이 비어 있습니다. 한소희 씨는 죽을 때까지 미혼모로 살았습니다. 그 후 이웃집 할머니가 아이를 거두었고요. 박 회장의 심장이 조여들었습니다.
미혼모, 가난, 치료비가 없어서 사망. 그리고 그 딸은 지금 양할머니를 살리기 위해 길거리에서 붕어빵을 팔고 있습니다. 차, 대기시켜, 당장. 박 회장이 갈라진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가야 했습니다.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했습니다. 오후 2시. 반질반질한 검은색 세단이 해운대의 좁은 골목으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도착하기도 전에 혼란스러운 광경이 눈에 들어와 그는 얼어붙었습니다. 너무 시끄러웠습니다. 고함 금속이 부딪히는 날카로운 소리. 구청 단속반과 불법 노점을 정리하러 고용된 용역 깡패들이 작은 붕어빵 수레를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당장 치워. 몇 번을 경고했어. 다 부숴버려. 그리고 그 험악한 무리 한가운데서 그는 소녀를 보았습니다. 지원이었습니다. 작고 왜소한 몸으로 수레 앞을 두 팔 벌려 막고 있었습니다. 마치 병아리가 맷대 앞에서 둥지를 지키려는 것처럼요. 안 돼요. 아저씨들, 제발요. 이거 가져가면 안 돼요. 소녀의 목소리는 찢어질 듯 애처로웠습니다. 이거 우리 할머니 병원비예요. 술에 없으면 우리 할머니 죽어요. 부탁드려요. 제발요.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주먹이 법인 자들에게 가난한 자의 눈물은 귀찮은 것일 뿐입니다. 얼굴이 붉게 상기된 거구의 남자가 턱짓을 하더니 세게 밀쳤습니다. 비켜. 이 기집애야 질질 짜기는. 악. 너무 센 힘이었습니다. 지원이는 비틀거리다 뒤로 넘어졌습니다. 눈 녹은 물과 더러운 진흙이 섞인 시커먼 길가 웅덩이로 소녀가 풍덩 빠졌습니다. 와장창 수레가 뒤집혔습니다. 낡은 붕어빵 틀이 바닥에 떨어져 두 동강이 났습니다. 반죽과 파탕금이 사방으로 튀어 흙모래와 뒤범벅이 되었습니다. 지원이는 차가운 진흙탕 속에 주저앉았습니다. 진흙이 얼굴과 머리카락에 튀고 낡은 패딩 점퍼를 적셨습니다. 소녀는 일어나지도 못한 채 자신의 전 재산이자 할머니의 유일한 희망이 짓밟히는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억울하고 절망적인 통곡이었습니다. 차 안에서 박 회장은 이 모든 것을 목격했습니다. 1분 1초가 망치로 가슴을 때리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 흘리며 가방을 싸서 떠나던 전처 소희의 모습, 고통 속에 시들어가던 딸 민영의 모습, 그리고 지금 자신의 핏줄일지도 모르는 지원이가 진흙탕 속에서 짓밟히고 있는 모습. 또 그러고 있나, 또 보고만 있을 건가. 박도연. 그는 자문했습니다. 평생 돈과 권력을 쥐고 세상을 호령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여자들은 단 한 번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의 손이 의자를 꽉 쥐어 피가 통하지 않았습니다. 눈이 충혈되었습니다. 차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박 회장은 내렸습니다. 코트도 입지 않고 곧장 인파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당장 멈춰. 그의 고함이 시장통의 소음을 뚫고 위험 있게 울려 퍼졌습니다. 대기업 총수의 기세는 달랐습니다. 날뛰던 깡패들이 멈칫하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고급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불타는 눈빛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박 비서가 날쌔게 앞으로 나서서 대장에게 명함을 찔러주었습니다. 이분은 하늘그룹 박도연 회장님이십니다. 모든 법적 문제, 벌금 손해배상, 우리 그룹에서 처리합니다. 그러니
당장 그 더러운 손 그 수레에서 떼세요. 당장. 하늘그룹이라는 네 글자는 마법의 주문 같았습니다. 대장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무리는 황급히 고개를 숙이고 뒷걸음질 치더니 쥐새끼처럼 사라졌습니다. 순식간에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바람 소리와 소녀의 흐느끼는 소리만 남았습니다. 박 회장은 그들에게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오직 진흙 속에 주저앉은 아이만 보였습니다. 그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반짝이는 구두로 더러운 물웅덩이를 밟으며 망설임 없이 걸어갔습니다. 지원에게 다가갔습니다. 소녀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손으로 깨진 붕어빵 틀 조각을 주워 모으며 무의식적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안 돼. 망가지면 안 돼. 할머니. 그 모습을 보며 박 회장의 늙은 심장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얘야. 그가 갈라진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지원이는 깜짝 놀라 몸을 움츠렸습니다. 또 누가 혼내러 온 줄 알았나 봅니다. 얘야, 무서워 마라. 혹시 고개를 좀 들어볼 수 있겠니? 지원이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진흙투성이 얼굴 눈물과 빗물이 섞여 흐르는 뺨. 퉁퉁 부은 눈으로 그녀는 앞에 서 있는 낯선 신사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박 회장은 숨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가슴을 뚫고 나올 듯 뛰었습니다. 부탁이다. 모자 좀 벗어보렴. 떨리지만 간절한 목소리에 홀린 듯 지원이는 손을 들어 흠뻑 젖은 털모자를 내렸습니다. 검은 긴 생머리가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박 회장의 눈앞에서 세상이 빙글 돌았습니다. 그 이마, 그 눈, 두려울 때 입술을 깨무는 버릇까지. 민영이다. 아니, 민영이가 아니야. 소희다. 그가 꽃집 앞에서 처음 만났던 그날의 한소희였습니다. 소박하지만 강인했던 그 아름다움은 틀림없었습니다. 그가 사랑했고 가장 큰 죄를 지었던 두 여인의 모습이 이 아이의 얼굴에 동시에 겹쳐 보였습니다. 목도리도. 박 회장이 속삭였고 눈물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지원이는 떨면서 낡은 목도리마저 풀었습니다. 아무것도 가려지지 않은 온전한 얼굴이 드러났을 때 박 회장은 세상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의심은 사라졌습니다. 계산도 사라졌습니다. 오직 적나라하고 고통스러운 진실만이 남았습니다. 박 회장은 깊은 숨을 들이쉬며 울음을 삼키고 이미 마음속으론 답을 알지만 확인을 위한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혹시 어머니 함자가 한소희시니? 지원이는 눈을 크게 뜨고 놀랐습니다. 네, 맞아요. 우리 엄마 이름을 어떻게 아세요? 그 대답은 마지막 망치질처럼 권력자의 모든 방어벽을 무너뜨렸습니다. 사람 많은 거리 한복판 차가운 진흙탕 위에서 누구에게도 고개 숙인 적 없던 박도현 회장이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붕어빵 소녀 바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비싼 정장이 시커먼 진흙에 젖었지만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아이처럼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뒤늦은 후회의 통곡 20년을 참아온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지원이는 당황했습니다. 할아버지, 왜 그러세요? 일어나세요. 한참 뒤 박 회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충혈된 눈으로 겁에 질린 잃어버린 딸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떨리는 손을 뻗어 얼굴을 만지고 싶었지만 더럽힐까봐 움츠렸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바람 속에서 부서지듯 울렸습니다. 소희는 그 사람은 내 전처였단다. 그리고 나는 아가, 내가 너무 늦게 왔구나. 미안하다. 그때의 기분, 뭐라고 해야 할까요? 눈앞에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진흙투성이 옷을 입고 떨고 있던 19살 지원이는 그 말을 듣고 굳어버렸습니다. 전체요. 두 글자가 머릿속을 윙윙거렸습니다. 엄마 한소희가 이 권력 있는 남자의 전처라면 이분은 누구란 말인가? 아빠 냉철하기로 소문난 박 비서도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그는 서둘러 두 사람을 부축해 구경꾼들을 피해 차로 데려갔습니다. 차 안에서 박 회장은 망설임 없이 명품 코트를 벗어 흠뻑 젖은 지원의 어깨에 덮어주었습니다. 병원으로 가. 당장. 목소리는 떨렸지만 위험이 있었습니다. 차는 부서진 붕어빵 수레의 잔해를 뒤로하고 출발했습니다. 차 안은 숨 막힐 듯 조용했습니다. 히터 돌아가는 소리와 추위에 떠는 지원이의 이가 딱딱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박 회장은 옆에 앉은 소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안아주고 싶었지만 두려웠습니다. 자격이 없을까봐, 아이가 무서워할까봐. 지원아. 그가 목이 메어 불렀습니다. 혹시 엄마 얘기 좀 해줄 수 있겠니? 지원이는 고개를 숙인 채 박 회장의 코트 자락을 꽉 쥐었습니다. 엄마는 제가 10살 때 돌아가셨어요. 폐렴으로. 박 회장은 눈을 감았습니다. 폐렴. 부자들은 약 몇 번 먹으면 낫는 병이 가난한 사람에게는 사형 선고였습니다. 엄마는 병원 갈 돈이 없었어요. 그냥 감기라고 자고 나면 낫는다고 하셨어요. 그러다 그날 밤 주무시더니 다시는 안 일어나셨어요. 박 회장의 심장을 누군가 쥐어짜는 것 같았습니다. 아팠습니다. 너무 아팠습니다. 그가 사랑했던 여인 자식들의 엄마가 고작 약값 몇 푼이 없어서 죽었는데 그는 비단 위에서 살았습니다. 이웃집 최 할머니가 저를 키워주셨어요. 엄마는 아빠 얘기를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아주 어릴 때 제가 아빠 어디 있냐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엄마가 불같이 화를 내면서 그릇을 다 깨셨어요. 다시는 그 사람 얘기 꺼내지 말라고요. 그 말을 듣고 박 회장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50대 남자의 눈물이 손등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네, 엄마가 나를 원망하는 게 맞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지원이가 고개를 돌려 그를 보았습니다. 맑은 눈망울이 어리둥절했습니다. 왜 할아버지가 사과하세요? 할아버지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박 회장은 굳은 살 박히고 차가운 지원의 손을 떨며 잡았습니다. 더럽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슴이 아팠습니다. 나는 죄인이야, 아가야. 네 엄마를 지키지 못했어. 엄마가 너를 임신한 줄도 모르고 떠나게 했어. 나는 호의호식했는데 너희 모녀는 고생만 시켰어.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얄궂을 수 있나요? 등잔 밑이 어둡다더니요. 병원에서 지원의 건강 검진을 마친 후 박 회장은 DNA 검사를 제안했습니다. 의심해서가 아니라 확실한 증거를 남겨 아무도 아이의 신분에 대해 왈가왈부하지 못하게 하려고요. 결과를 기다리는 일주일. 그 기다림이 어떤지 아세요? 지난 20년보다 더 길었습니다. 결과지를 손에 쥔 날
친자 관계 성립 99%라는 글자를 보고 불같이 무섭던 박 회장은 병원 복도 한복판에서 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그는 지원이 사과를 깎고 있는 병실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아빠가 미안해. 아빠가 잘못했다. 의심하고 늦어서 미안해. 그 긴 세월 동안 널 고생시켜서 미안하다. 그는 잃어버린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19년 만에 첫 포옹. 지원이는 처음엔 굳어 있었지만 이 남자의 진심 어린 떨림과 온기를 느끼고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괜찮아요, 아빠. 아빠 숲. 드디어 저에게도 아빠가 생겼네요. 아빠라는 그 한마디가 과거에 피 흘리는 모든 상처를 봉합했습니다. 다음 날 두 분녀는 양할머니인 최 노인을 찾아갔습니다. 72세 암으로 뼈만 남은 노인이 침대에서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박 회장을 보자 그녀의 탁한 눈이 빛났습니다. 당신이 그 찢어진 사진 속 남자 맞수 우리 지원이 아비요. 박 회장은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네, 접니다. 너무 늦게 왔습니다. 최 노인은 이 빠진 입으로 인자하게 웃었습니다. 그녀는 한소희가 만삭의 몸으로 설거지, 청소 등 온갖 일을 하며 살았던 날들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소희는 쓰러질 정도로 일했지만 자존심이 강해 자기를 버린 사람에게 손 벌리느니 굶어 죽기를 택했습니다. 그런데 양반, 최 노인이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소희가 눈 감기 전에 나한테 그랬어. 그 사람 잘 살고 있을까라고. 바보 같은 년. 그 아이는 여전히 자네를 사랑했네. 그 말에 박 회장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는 차가운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최 노인에게 그리고 전처의 영혼에게 사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딸을 사람으로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 평생 갚지 못할 겁니다. 박 회장은 즉시 최 노인을 VIP 병실로 옮기고 최고의 의료진을 붙였습니다. 가망이 없더라도 은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최고로 모시고 싶었습니다. 한 달 후 은혜 장학재단이 설립되었습니다. 옛날 지원이처럼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것이었죠. 물론 지원이가 첫 수혜자였습니다. 그녀는 식품영양학과에 합격했습니다. 맛있는 밥을 만들고 싶어요. 저나 엄마처럼 붕어빵으로 끼니를 때우는 사람이 없도록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누구에게 일어났는지 아세요? 바로 꼬마 서준입니다. 거식증을 앓던 아이는 이제 지원 이모 껌딱지가 되었습니다. 마음의 병은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이모는 우리 엄마랑 똑같아. 사랑해요. 아이는 지원의 품에 파고들어 애교를 부립니다. 지원이는 언니의 아들, 자신의 조카를 껴안으며 미소 짓습니다. 이모도 사랑해 서준아, 엄마 목까지 2배로 사랑해 줄게.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핏줄이란 참 기적 같은 것입니다. 의학으로도 못 고치는 상처를 치유하니까요. 그로부터 1년 후 부산 외곽의 한 고아원. 익숙하고 고소한 냄새가 퍼집니다. 지원이가 붕어빵을 굽고 있습니다. 하지만 돈을 벌려는 게 아닙니다. 고아원 아이들을 위해서입니다. 붕어빵 틀은 반짝반짝 새 것입니다. 서준이가 옆에서 봉투 담는 걸 도우며 활짝 웃고 있습니다. 박 회장은 멀리서 차에 기대어 자신의 딸과 손자를 조용히 바라봅니다. 봄바람에 붕어빵 냄새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실려옵니다. 그의 마음은 낯설 만큼 평온합니다. 그날 밤 저택의 넓은 서재, 박 회장의 책상 위에는 이제 3개의 액자가 놓여 있습니다. 왼쪽에는 활짝 웃는 큰딸,
민영의 사진. 오른쪽에는 젊은 시절의 전처 한소희의 사진. 그리고 가운데 가장 크고 아름다운 사진에는 백발이 성성한 박 회장이 막내딸 지원 손자 서준과 함께 행복하게 웃고 있는 새로운 가족 사진이 있습니다. 그들 인생의 춥고 긴 겨울은 이제 정말로 지나갔습니다. 이제 봄이 머물 차례입니다. 자, 인생은 이런 겁니다. 우리를 죽일 듯한 고통도 있지만 사랑과 포용, 그리고 되돌릴 줄 아는 용기가 있다면 행복은 비록 늦더라도 미소 지어 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늙은이의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이 따뜻해지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또 다른 우리네 사는 이야기로 만납시다. 가족과 함께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히 계십시오.